오늘도 또 동전으로 바꾸러 온 거야? 오후 3시 55분. 은행 문이 닫히기 딱 5분 전이면 그 아이는 또 나타났습니다. 까진 운동화에 몸에 맞지 않는 어른 점퍼.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이었죠. 아저씨, 3,000원만 500원으로 바꿔주세요. 아이의 손에서 건네진 돈을 진태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폐는 구겨져 있었고 가끔은 찢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주워온 것처럼요. 그 순간 진태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녀석? 혹시 어디서 돈을 훔쳐오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던 그때였어요. 창구 위에 아이가 깜빡 두고 간 통장이 놓여 있었죠. 진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 15억 원. 매일 3,000원을 동전으로 바꾸러 오는 9살 아이의 통장에 왜 15억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왜 500원짜리 동전 6개만을 고집했던 걸까요? 그날부터 진태는 이 돈의 비밀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태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봄비처럼 따뜻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55분. 은행 셔터가 내려오기 딱 5분 전이었습니다. 진태는 창구 위에 마감 팻말을 올리려다 손을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운동화 코가 까져서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빠 옷인지 누구 옷인지 모를 남자 점퍼가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소매를 접고 또 접었는데도 손끝이 간신히 보일 정도였죠. 볼에는 먼지인지 그을음인지 모를 거무스름한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보름이었어요. 올해 9살. 매일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꼬마 단골이었죠. 유리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퀴퀴한 종이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헐떡이며 도착한 보름이가 창구 위로 두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가락 사이에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들려 있었죠.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골판지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6개로 바꿔주세요. 보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눈동자가 반짝이는 게 아니라 떨리고 있었죠. 마치 이 동전을 못 받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요. 진태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벌써 열흘째였어요. 매일 3시 55분, 정확히 3,000원, 반드시 500원 동전 6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처음 나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마감 직전이었어요.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숨을 헐떡이는 꼬마가 나타났죠. 로비 바닥에 운동화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턱까지 타고 내렸어요. 진태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마감이야, 마감. 내일 와.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더니 창고 유리에 이마를 갖다 대며 외쳤죠. 아저씨, 제발이요. 500원짜리로요.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9살 아이의 눈에 담기기엔 너무나 무거운 간절함이었죠. 진태는 그 눈빛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감 시간을 1분 넘기며 동전을 바꿔줬어요. 그때는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확히 같은 시각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3,000원, 언제나 500원짜리 6개.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옆 창구의 후배 수진이 혀를 찼죠. 과장님, 저 꼬마 오늘도 왔네요.
부모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글쎄, 나도 모르지. 진태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까진 운동화에 어른 점퍼를 걸치고 먼지투성이 얼굴로 헐떡이며 뛰어오는 아이. 3,000원을 동전으로 바꾸는 게 뭐가 대수라고 매일같이 목숨을 건 듯 달려오는 건지. 하지만 은행은 돈이 오가는 곳이지 사람의 사정을 묻는 곳은 아니었죠. 야, 꼬마. 오늘도 동전이야? 진태가 지폐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보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창구 앞에 까치발을 세웠어요. 손가락 끝이 대리석 턱에 겨우 걸쳐진 채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벼랑 끝을 붙잡고 매달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 동전 6개를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진태가 무심코 물었어요. 보름이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만 깜빡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죠. 아빠한테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더 물어볼 틈도 없이 보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한테 라는 말이 귀에 걸렸지만 진태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동전 교환기에 지폐를 넣자 찰그랑 찰그랑 소리가 울렸죠. 은빛 동전 6개가 쏟아지는 순간 보름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걷히고 그 자리에 안도가 번졌어요. 보름이는 동전을 한 개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확인하고 나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꼬깃꼬깃한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손으로 꾹꾹 눌렀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 같았죠. 진태가 창구 너머로 보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꼬마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보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꾹 다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활짝 웃었죠. 네, 잘 먹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9살짜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이었지만 그 밑에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보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까진 운동화가 로비 바닥을 찰싹찰싹 때렸어요. 큰 점퍼가 등 뒤에서 바람에 부풀어 오르면서 아이의 몸이 한층 더 작아 보였죠. 유리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진태는 유리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보름이가 뛰어간 방향은 시내 쪽이 아니라 골목길 안쪽이었죠. 그 골목 끝에 뭐가 있는지 진태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동전 6개가 뭐라고 매일 저렇게 뛰어와요? 그러게. 아빠한테 준다는데. 아빠요? 500원짜리 동전을? 수진이 고개를 더 갸웃했습니다. 진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000원이면 편의점에서 빵 하나 사 먹을 돈이었죠. 그걸 굳이 500원 동전 6개로 바꿔서 아빠한테 가져간다니. 대체 500원짜리 동전 6개로 뭘 하겠다는 건지. 게다가 매번 손에서 올라오던 퀴퀴한 종이 냄새며 골판지에 긁힌 손등. 9살짜리 아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잠깐 머릿속을 스쳤지만 마감 업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오고 형광등 절반이 꺼졌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진태가 서류를 정리하려는데 손끝에 뭔가 걸렸죠. 창구 구석에 낀 것은 낡고 해진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말려 있었고 크레파스 같은 게 묻어 있었죠. 접히고 펴진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얼마나 오래 품고 다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배어든 것처럼 통장이 미지근했어요. 보름이가 두고 간 거였어요. 내일 돌려주면 되겠지.
그 정도 생각으로 통장을 펼쳤죠.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 15억 원. 진태의 숨이 멎었습니다. 매일 3,000원을 동전으로 바꿔가던 아이의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에 15억이 찍혀 있었어요. 뭐야 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0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9개, 맨 앞에 1과 5. 아무리 다시 봐도 15억이 맞았어요. 까진 운동화에, 어른 점퍼에, 먼지 묻은 볼에. 그 아이의 통장에 15억이라니요. 진태는 급하게 예금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상단에 반듯하게 인쇄된 석자. 이태석? 순간 진태의 숨이 멎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치밀어 올랐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은행 로비에 진태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어요. 이태석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죠. 진태는 통장을 쥔 채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너덜너덜한 표지가 구겨졌어요. 설마, 목소리가 갈라졌죠. 설마, 내가 아는 그 이태석은 아니겠지? 진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통장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면서 멈추지 않았죠. 로비 바닥에는 보름 위에 까진 운동화가 남긴 먼지 자국만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의 끝은 유리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3시 55분에 시작된 5분의 만남. 3,000원짜리 지폐 3장과 500원 동전 6개. 그 하찮아 보이던 거래 뒤에 15억이라는 숫자와 진태의 숨을 멎게 만든 이름석 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낡은 통장 한 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요. 15억을 가진 아이가 왜 매일 3,000원을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는지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진태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진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태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봐도 눈을 감아도 통장 위에 인쇄된 석자가 어른거렸죠. 다음 날 아침 진태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용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온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계좌번호를 입력하는데 3번이나 틀렸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슬쩍 다가왔어요. 과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진태는 모니터를 손으로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업무용 조회 기록은 전부 남았죠. 사적 조회가 걸리면 징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를 누르고 있었어요. 화면에 상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예금주 이태석, 산재 배상금 9억 원, 비공개 합의금 6억 원, 총 잔액 15억 원, 법정 후견인 박광철, 산재 배상금이라는 글자 앞에서 진태의 숨이 멎었어요. 9억 원짜리 산재 배상금. 단순히 팔이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친 정도가 아니었죠. 9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부서져야 했습니다.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이태석의 현재 상태를 조회했어요. 식물인간. 3글자가 화면에 박혀 있었죠. 진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 위로 하얗게 번지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식물인간이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였죠. 그리고 법정 후견인 박광철, 사촌 고모부라는 관계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진태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15억을 가진 아이가 매일 3,000원을 동전으로 바꿔가는 이유. 식물인간인 아빠와
사촌 고모부라는 후견인.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데 그림이 맞춰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죠. 퇴근 시간이 되자 진태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가 매일 뛰어가던 방향, 그 골목길 안쪽이 신경 쓰였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죠.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먹고 있어. 또 야근이에요? 벌써 이번 주만 세 번째잖아. 미안.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은행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야근이 아니라 9살짜리 꼬마를 미행하러 간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이미 골목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뒷골목을 지나 큰 길을 건너자 낡은 상가 건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골목 하나를 더 꺾었을 때 진태는 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한가운데에 낡은 유모차 하나가 서 있었어요. 유모차라고 하기엔 바퀴가 하나 빠져 있었고 손잡이는 청테이프로 감겨 있었죠. 그 위에 골판지와 신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차를 밀고 있는 건 보름이었어요. 진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자기 몸만 한 유모차를 밀면서 길바닥에 떨어진 골판지를 줍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볼 때는 그냥 꼬질꼬질한 꼬마였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에서 본 보름이는 달랐어요. 까진 운동화 밑으로 양말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무거운 골판지를 찢어서 유모차 위에 올리는 모습이 진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태는 전봇대 뒤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보름이는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뒤지며 골판지를 모았어요. 음식물 국물이 튄 종이도 더러운 부분만 떼어내고 챙겼죠.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종이의 베인 자리에 피가 맺혀 있었지만 아이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골판지를 접어 부피를 줄였어요. 그래야 3,000원이 겨우 나왔으니까요. 유모차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보름이가 작은 몸으로 바로잡으며 버텼어요. 한참을 그렇게 모은 뒤 보름이는 유모차를 끌고 골목 끝 고물상으로 갔죠. 고물상 아저씨가 저울 위에 폐지를 올리더니 구겨진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3,000원. 오늘도 딱 이만큼이네. 감사합니다. 보름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혀를 찼어요. 야, 매일매일 이러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라. 손 좀 봐, 피나잖아. 괜찮아요. 내일도 올게요. 아이는 지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꼭 쥐었습니다. 마치 어제 은행에서 동전을 받아들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죠. 폐지를 주어서 3,000원을 만들고 그 3,000원을 은행에서 500원 동전 6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매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게 보름이의 하루였어요. 통장에 15억이 찍혀 있는데 아이는 3,000원을 만들려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진태가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보름아, 이리 와.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보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죠. 아까까지 반짝이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고모부. 보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박광철이었습니다. 광철은 보름이에게 다가오더니 손에 들린 지폐를 내려다봤어요. 또 그거야? 몇 번을 말해. 죽을 놈한테 쓸 돈이 어딨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보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지폐를 등 뒤로 감췄죠. 고모부,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번 거라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광철이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누군데? 어디서 말대꾸야. 광철의 손이 보름이의 어깨를 잡았죠. 보름이가 움찔했지만 지폐를 쥔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이 짓 하면 밥도 없어. 알았어? 광철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보름이는 광철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요. 지폐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광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보름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문 채로 울었죠. 눈물이 먼지 묻은 볼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보름이가 중얼거렸어요. 아빠 노래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건지 자기 자신에게 한 건지. 아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는 주머니 속 지폐를 다시 한번 꾹꾹 눌렀어요. 아빠 노래. 진태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죠. 어제 은행에서 보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한테요. 그리고 오늘 아빠 노래가 멈추면 안 된다는 말. 전봇대 뒤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본 진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몰랐죠. 진태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흐르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이의 눈물 젖은 얼굴만 유리창 위에 겹쳐졌죠. 이태석이라는 이름. 아빠 노래가 멈추면 안 된다는 아이의 중얼거림. 퍼즐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태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3,000원이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진태는 보름이가 두고 간 통장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3시 55분. 어김없이 유리문이 벌컥 열렸어요. 헐떡이며 뛰어온 보름이가 3,000원을 내밀었죠. 진태는 동전을 바꿔주면서 슬쩍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제 두고 갔더라. 보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통장을 낚아채듯 움켜쥐고는 가슴에 꼭 안았죠. 마치 잃어버린 목숨을 되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죠. 보름이는 통장을 점퍼 안쪽 깊숙이 넣고는 동전을 챙겨 뛰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제처럼 골목길 안쪽으로요. 진태는 유리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봤던 것이 떠올랐어요. 통장을 돌려주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통장 안에 진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펼치는데 안쪽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어요.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2명의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한 명은 병원복 차림의 헬쑥한 얼굴, 다른 한 명은 시멘트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작업복 남자가 병원복 남자의 어깨를 감싸며 V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진태는 병원복 남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죠. 20년 전 심장 수술을 받기 직전의 자신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진태야, 나 현장 간다. 우리 보름이 태어나면 내가 꼭 큰아빠 해줘야 한다. 태석이의 글씨였습니다. 진태의 눈앞이 흐려졌죠.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을 들고 병원 복도로 뛰어왔던 친구. 전세 보증금을 빼서 건네주고는 건설 현장으로 떠난 친구. 꼭 살아서 합격하라며 돌아섰던 그 뒷모습. 그 친구가 자기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딸이 지금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죠. 진태는 창구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동료들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진태는 곧장 태석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예금 정보에 남아있던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습니다. 병원은 외곽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죠.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태석 3층 305호. 병실 문 앞에 서자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20년 만이었죠. 문을 여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팔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코에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옆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부의 사인을 하며 웃던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음악이 들렸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였죠. 볼륨이 아주 작아서 가까이 가야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빠 노래. 보름이가 멈추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이 라디오였어요. 아이는 이 라디오가 꺼지면 아빠도 멈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였죠. 진태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뻣뻣한 손이었죠. 20년 전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꽉 잡아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태석아, 미안하다. 이제야 왔어. 목이 메어서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병실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죠. 병실을 나온 진태는 1층 매점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305 보름이라는 아이 아세요? 여기서 뭐 사가요? 매점 아저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그 애한테는 물건 못 팔아요. 후견인분이 아무것도 팔지 말라고 해서. 왜요? 아이한테 왜 그래요? 나도 안쓰럽지. 근데 그분이 무서운 사람이거든. 원장한테도 큰 소리 치는 양반이라. 내가 뭐 거역해. 매점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태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광철이었죠. 매점까지 손을 써서 보름이가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였어요. 9살짜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진태가 복도를 걸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비상구 옆 구석에 낡은 자판기 한 대가 서 있었죠. 먼지가 쌓인 채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는 무심코 유리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음료수와 과자 옆 칸에 건전지가 진열되어 있었죠. 한 개에 500원. 순간 진태의 발이 바닥에 박혔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6개. 3,000원. 건전지 6개. 하루라도 동전을 못 바꾸면 아빠의 라디오가 꺼지는 거였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진태는 그 자리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광철의 입김이 닿은 매점에서는 보름이가 건전지를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도 구석에 서 있는 낡은 자판기는 달랐습니다. 동전만 넣으면 됐죠. 그래서 보름이에게 500원 동전 6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고모부 눈을 피해 건전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매일 폐지를 주어 3,000원을 만들고 은행에서 동전으로 바꾸고 이 자판기에서 건전지를 사서 아빠의 라디오를 켜두는 것. 비가 와도 손에서 피가 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9살 보름이는 그렇게 매일 아빠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자판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름이의 작은 손이 여기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찰그랑 소리와 함께 건전지가 떨어지면 그걸 꼭 쥐고 3층 병실로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까지요. 진태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초코바 2개와 딸기 우유를 샀죠. 자판기 옆 선반에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았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게 그냥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보름이가 내일 건전지를 사러 와서 이걸 발견하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을까? 돌아서는 진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보름이를 직접 만나야 했죠. 이 아이한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태는 태석의 병실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에 적혀 있던 것을 보는 순간 진태의 숨이 멎었습니다. 며칠 뒤 진태는 퇴근하자마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지 정하지 못한 채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배었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3층으로 올라갔죠. 305 병실 앞에 서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진태는 문틈으로 조용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름이가 아빠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 뒷면을 능숙하게 열어 낡은 건전지를 꺼내고 있었죠. 작은 손가락이 건전지를 하나씩 빼내는 동작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매일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새 건전지가 들어가자 라디오에서 지직 잡음이 흘렀어요. 잠시 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죠. 보름이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가 라디오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다행이다. 아빠 노래 안 멈췄다. 그러더니 아빠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죠. 아빠, 오늘도 틀어줬어. 듣고 있지?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하지만 보름이는 아빠가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죠. 진태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보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저씨? 은행 아저씨? 응, 나야. 아빠 보러 왔어. 진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름이는 경계하듯 라디오를 등 뒤로 감추려 했어요. 진태가 빼앗으러 온 줄 알았는지 눈이 날카로워졌죠. 안 뺏어. 걱정 마. 보름이는 한참을 진태의 눈을 살피다가 조금씩 어깨를 풀었어요. 진태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자 아이도 바닥에 다시 쪼그리고 앉았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뒤에 진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보름아, 왜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는 거니? 보름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진태를 올려다보다가 다시 아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가 이 노래 좋아했어요. 보름이의 시선이 침대 위 아빠에게로 향했죠. 이 노래 나오면 아빠가 꼭 웃었거든요. 나 안고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보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빠가 부엌에서 밥하면서 이 노래 틀었거든요. 그때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보름아 춤추자 하면서. 보름이가 살짝 웃었죠.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듣게 해야 돼요. 아빠 아직 듣고 있을 거니까. 보름이는 라디오 볼륨을 아주 조금 올렸죠. 희미한 음악 소리가 병실을 조금 더 채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아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름이가 진태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9살짜리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죠.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아빠가 분명 듣고 있을 거라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인 거였죠. 9살짜리 아이가 라디오가 꺼지면
아빠도 멈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매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동전을 바꾸고 건전지를 사서 이 라디오를 켜두기 위해서요. 아저씨, 나 정수기에서 물 좀 떠올게요. 보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작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죠. 병실에 진태와 태성만 남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기계음만 울렸어요. 진태는 태석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친구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라디오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연필 자국이 빼곡한 작은 노트였어요. 표지에 보름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진태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줄마다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비와서 폐지 적음. 라디오 3시 10분에 멈춤. 뛰어가서 건전지 교체. 다행이다. 또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오늘은 3,000원 됐다. 은행 아저씨가 동전 바꿔줬다. 아빠 노래 안 멈췄다. 진태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보름이의 하루가 펼쳐졌죠. 매일 몇 시에 건전지를 갈았는지, 폐지를 얼마나 모았는지, 라디오가 몇 분이나 멈췄는지. 9살 아이가 분 단위로 기록한 아빠를 향한 사투였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고모부한테 혼났다. 폐지 줍지 말라고 했다. 근데 안 주우면 아빠 노래 멈춰. 어떡하지? 그 글씨 옆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룩이 글씨 위에 겹쳐져서 글자가 흐려져 있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쓴 게 분명했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죠. 거기에는 보름이의 글씨가 아닌 다른 필체가 있었습니다. 크고 삐뚤빼뚤한 하지만 힘이 실린 글씨였어요. 보름아, 혹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진태 삼촌 찾아가라. 삼촌이 꼭 지켜줄 거다. 태석이의 글씨였죠. 진태는 수첩을 든 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태석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건지. 그래서 딸에게 진태를 찾아가라고 적어둔 거였어요. 20년 전에는 2천만 원을 들고 뛰어왔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딸을 진태한테 맡겼죠. 2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는데도 태석이는 여전히 진태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진태는 바닥에 앉은 채 태석의 침대를 올려다봤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친구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죠. 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진태와 라디오를 그리고 진태 손에 들린 수첩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박광철이었습니다. 광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고 있는 진태를 내려다봤죠. 그리고 진태 손에 들린 수첩을 보는 순간 광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았죠. 광철이 한 발 앞으로 들어서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쿵. 그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어요. 당신 누굽니까? 광철의 첫 마디였습니다. 병실 문을 닫으며 진태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가가 젖어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낡은 수첩. 광철의 눈이 수첩 위에 멈추더니 가늘어졌죠.
남의 집 물건을 그렇게 뒤적거리면 곤란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묵직했습니다. 진태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수첩을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았죠. 하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친구입니다. 20년 넘은 친구요. 광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죠. 친구분이시구나. 그래도 면회 시간은 지켜주셔야죠. 말은 정중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 울리는 병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때였죠. 라디오에서 노래가 끝나고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유성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태의 시선이 라디오로 향했어요. 현장 안전관리 책임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당시 현장에는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뉴스였습니다. 진태가 귀를 기울이려는 순간 광철 쪽을 바라봤어요. 광철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이마에 미세하게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광철이 갑자기 손을 뻗어 라디오 전원을 꺼버렸어요. 딸깍.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뉴스도 전부 사라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름이가 물을 들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라디오가 꺼져 있는 걸 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왜 꺼요? 아빠 노래 아직 안 끝났는데. 보름이가 다급하게 라디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광철이 한 발 앞을 막아섰어요. 시끄럽다고 했지. 밤에 틀어. 광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보름이는 광철의 등 너머로 라디오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보름이가 작게 중얼거렸죠. 아빠, 저기서 일했는데. 진태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나온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그리고 태석이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는 사실. 진태가 천천히 광철을 바라봤어요. 태석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난 겁니까? 광철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찰나의 망설임이었어요. 예. 짧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한 글자를 내뱉기까지의 미세한 떨림을 진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재 보상금도 나왔겠네요. 진태가 한 발 더 들어갔어요. 광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걸 왜 묻습니까? 태석이 통장, 제가 받습니다. 진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부러 감정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광철한테 빌미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광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돈이 꽤 있더군요. 광철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건 내가 관리합니다. 그 이상은 당신이 알 바 아닙니다. 짧고 날카로운 차단이었죠. 그때 보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부 아빠 돈 있어요? 순진한 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9살짜리의 질문이었죠. 보름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간호사 아줌마가 병원비 밀렸다고 했어요. 아빠 약도 줄일 수 있다고. 보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나 폐지 더 주울까 했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아이의 눈에 물기가 고였죠. 아빠 약을 줄인다는 말이 9살짜리한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을지. 진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억이 있는데 병원비가 밀리고 있다니. 진태의 턱이 굳었습니다. 광철이 보름이를 내려다봤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없다. 보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광철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면회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병실에 올 필요 없어요. 가족도 아닌 분이. 진태는 대답 대신 침대 위 태석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죠. 광철과 스치는 순간 낮게 말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광철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진태의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죠. 광철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투박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어요. 진태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죠. 보름이가 황급히 라디오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이는 라디오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다행이다. 아빠 노래 다시 나온다. 진태가 보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보름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보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저씨, 이거 너무 많아요. 괜찮아. 삼촌이 주는 거야. 삼촌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진태의 목이 메었습니다. 보름이는 10,000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삼촌. 9살 아이가 낯선 어른한테 삼촌이라고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쌓여 있었을까요? 진태는 보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까 일어난 일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라디오를 꺼버린 것, 사고 질문에 보인 찰나의 망설임, 돈 이야기에서 날카로워진 눈빛, 병원비가 밀리고 있는데 15억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죠. 진태는 백미러에 비친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서가, 너 사고가 맞긴 한 거냐?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엔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은행이었죠. 야근이 아니라 광철의 금융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니터 화면에 뜬 숫자 하나가 진태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은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절반이 꺼진 사무실에 진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만 얼굴 위로 하얗게 번지고 있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업무용 조회 기록은 전부 남았어요. 하지만 야간에는 관리자 승인 없이도 열람이 가능한 시간대였죠. 하지만 진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보름이의 수첩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앞에 어른거렸죠. 200원 모자람. 아빠 미안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박광철. 개인 금융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진태의 눈이 빠르게 숫자를 훑었죠.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출금 내역이 이상했죠. 매달 수백만 원씩 같은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전부 개인 계좌였어요. 서너 개의 계좌로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었죠. 진태는 거래 내역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입금은 불규칙한데 출금은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 사채 이자였죠. 진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빠져나간 금액을 합산했어요. 7억 원. 진태의 손이 멈췄죠. 0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합계 칸에 찍힌 숫자가 맞았어요. 광철은 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채업자한테요. 독촉 문자로 추정되는 짧은 메모들이 거래 내역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금일까지 미입금시 조치 같은 것들이었어요. 진태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7억이라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광철이 노리는 건 그 돈이었습니다. 진태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죠. 광철의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7억의 빚도 문제였지만 태석의 사고가 정말 사고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진태는 태석이 사고를 당한 날짜를 기준으로 광철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했죠. 사고 일주일 전, 사고 사흘 전, 사고 이틀 전,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사고 하루 전, 진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광철 계좌로 1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유성건설 하청업체 대표의 개인 계좌. 유성건설은 태석이 일하던 현장의 원청업체였습니다. 사고 전날 그 하청업체 대표가 광철에게 1억을 보낸 겁니다. 진태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에 돈이 먼저 들어와 있었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보상금이 아니었죠. 진태는 거래 메모란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에는 메모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1억 원 입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처리 완료. 딱 2글자였습니다. 사람 하나의 목숨을 정리했다는 것처럼요. 진태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죠. 처리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숫자가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사고 전날 들어온 1억, 사고 뒤 들어온 비공개 합의금 6억, 합치면 7억이었습니다. 광철의 도박빚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죠. 진태는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진태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죠. 태서가, 이거 사고가 아니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가 차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그런 놈이 지금 보름이 옆에 있었어요. 병실 문이 닫히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죠. 보름이는 지금 그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진태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어요. 출력된 종이를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죠. 이건 은행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신탁 자금 인출 정밀 심사. 이 카드를 꺼내면 광철은 태석의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돼요. 연명치료 중단을 서두르고 있다면 이걸로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진태는 심사 요청서 사유란에 적었습니다. 후견인 자금 운용 이상 징후 확인, 정밀 심사 요청.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눌러 썼어요. 이게 통과되면 광철의 손발이 묶이는 거였죠. 물론 광철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살아있는 한 싸울 수 있었어요. 펜을 놓고 모니터를 끄며 일어섰어요. 양복 주머니 안의 종이를 한 번 더 눌러 확인했죠. 너는 돈을 탐내지만 나는 내 친구의 목숨을 갚으러 왔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20년치 빚이 담겨 있었어요. 진태는 은행 문을 나서며 보름이의 얼굴을 떠올렸죠.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던 작은 손, 아빠 노래 멈추면 안 된다고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이미 한 장의 서류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광철의 펜이 그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절반이 꺼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뜸해진 시간이었죠. 밤 10시가 넘으면 이 병원은 거의 죽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보름이는 아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볼륨을 아주 작게 낮춰서 귀를 가져다 대야 겨우 들릴 정도였죠. 진태 삼촌이 준 10,000원으로 산 새 건전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태석이 현장에서 쓰던 작업용 라디오였어요. 현장에서는 사고 기록 때문에 가끔 작업 상황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보름이는 그런 건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인 줄만 알았어요. 덕분에 오늘은 건전지 걱정을 안 해도 됐어요. 아이는 그게 좋았죠. 건전지 걱정을 안 하는 밤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보름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보름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아빠, 오늘도 같이 듣자. 삼촌이 건전지 많이 사줬어. 보름이가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름이는 아빠가 듣고 있다고 믿었죠. 그때였어요. 노래가 끊기더니 갑자기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죠. 보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이래? 라디오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건전지를 새로 넣었는데도 잡음이 멈추지 않았죠. 혹시 라디오가 고장난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라디오가 멈추면 아빠도 멈추는 거였으니까요. 보름이는 라디오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어요. 잡음 사이로 뭔가가 들렸죠. 처음에는 그냥 소음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 잡음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소음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왔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보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목소리를 알고 있었죠. 매일 듣고 싶었던,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였어요. 브레이. 끊겨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보름이는 라디오를 더 세게 귀에 눌렀죠. 손이 떨렸습니다. 야, 이거 브레이크 왜 이래? 태석의 목소리였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는 숨을 멈추고 라디오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다시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광철아, 브레이크 건드리지 마. 야, 박광철. 태석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죠. 그 직후, 쾅! 큰 충격음이 터지면서 녹음이 뚝 끊겼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보름이는 라디오를 두 손으로 꽉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아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빠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고모부 이름을 불렀어요. 브레이크를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끊겼습니다. 보름이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빠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한 건지.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라디오를 가슴에 안았죠. 이 안에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뺏기면 안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무겁고 느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보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발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매일 듣던 발소리였죠. 이 발소리가 들리면 보름이는 항상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광철이었죠. 광철은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보름이를 봤어요. 정확히는 보름이가 안고 있는 라디오를 봤죠. 광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짜증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라디오를 보는 순간 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천천히 보름이에게 다가왔죠. 뭐 들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위험한 목소리였어요. 보름이가 한 발 뒤로 물러났죠. 라디오를 더 세게 품에 안았습니다. 노래요. 보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광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거 내놔. 고함이 병실을 울렸어요. 침대 위 태석의 기계음이 잠깐 불규칙해졌죠. 보름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광철이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보름이의 어깨를 잡으려는 손이 보였죠. 그리고 광철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까지 아빠 따라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보름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떨렸죠. 광철의 손이 보름이의 어깨를 향해 뻗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둥이 쳤습니다. 쿠르르르릉.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광철이 순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 찰나였습니다. 보름이가 뛰었어요. 광철의 옆을 스치며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날렸죠. 문을 잡아당기고 복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아! 광철의 고함이 등 뒤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보름이는 돌아보지 않았죠. 까진 운동화가 복도 바닥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폭우 소리가 창문 너머로 쏟아졌어요. 번개가 복도를 하얗게 비출 때마다 보름이의 작은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났죠. 뒤에서 광철의 무거운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쿵, 쿵, 쿵.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보름이는 숨이 넘어갈 듯 달렸죠. 라디오를 가슴에 꽉 안은 채로요. 운동화 끈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라디오를 뺏기는 거였어요. 아빠의 목소리를 영영 잃는 거였죠. 비상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젖은 계단이 미끄러웠지만 보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한 손으로 라디오를 안고 2계단씩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다시 잡음이 흘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아주 작게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죠. 박광철,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라디오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하지 못한 말을 이 낡은 기계가 대신 품고 있었죠. 보름이는 달렸습니다. 폭우 속으로, 어둠 속으로 아빠의 목소리를 안고요. 보름이가 갈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은행, 진태 삼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은행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신탁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집에 갈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처리 완료. 그 2글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때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작고 급한 소리였어요. 진태가 고개를 들었죠. 유리문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폭우에 흠뻑 젖은 작은 몸. 무릎까지 내려오는 점퍼가 물을 머금고 축 처져 있었어요. 보름이었죠. 진태가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로비 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보름이는 온몸이 젖어 있었죠. 운동화에서 물이 줄줄 흘렀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라디오만은 2팔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점퍼 안쪽에 넣어서 비를 최대한 막은 것 같았어요. 자기 몸은 흠뻑 젖었지만 라디오는 지킨 거였죠. 삼촌. 보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촌, 이거 들어봐요. 아빠 목소리예요. 보름이가 라디오를 내밀었습니다. 2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진태는 보름이를 먼저 안쪽으로 데려왔죠. 수건을 찾아 머리를 닦아주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삼촌,
제발 들어봐요. 진태는 보름이의 눈을 봤습니다. 울고 나서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진태가 라디오를 받아들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 소음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야, 이거 브레이크 왜 이래? 태석의 목소리였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한 배경 소음이 깔려 있었어요. 진태의 손이 굳었죠. 2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야, 진태야, 이것 써 하며 봉투를 내밀던 바로 그 목소리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광철아, 브레이크 건드리지 마. 야, 박광철. 쾅. 충격음이 터지면서 녹음이 끊겼습니다.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폭우 소리만 유리창을 때렸죠. 진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라디오를 쥔 손에 핏줄이 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브레이크, 건드리지 마. 박광철. 태석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남긴 목소리였어요. 라디오가 자동으로 녹음된 거였죠. 진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리프트를 타고 일하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자재를 옮기는 작업 리프트였습니다. 안전 브레이크가 없으면 바로 추락하는 장비였죠. 그런데 태석은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죠. 리프트에 안전 브레이크가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부품이 누군가 고의로 제거한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태석은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죠. 현장 감독한테, 하청업체 사장한테 이대로 작업하면 사람이 죽는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공사 중단은 곧 수십억의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사장은 선택했습니다. 신고를 막는 것, 태석의 입을 막는 것. 하지만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었어요. 태석의 곁에는 이미 돈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박광철, 도박 빚 7억을 진 사촌 고모부였죠. 하청업체 사장이 광철에게 제안했습니다. 사고로 만들면 1억을 주겠다고요. 7억의 빚에 허덕이던 광철이 거절할 리 없었어요. 피가 섞인 조카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날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석이 타고 있던 작업 리프트의 브레이크가 조작됐어요. 라디오 녹음 속 태석의 외침이 바로 그 순간이었죠. 광철아, 브레이크 건드리지 마. 그 절박한 목소리가 바로 그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태석은 마지막 순간에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라디오가 담고 있었죠. 보름이가 매일 건전지를 갈아 끼우며 지킨 이 낡은 라디오가요. 진태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진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죠. 그 한마디가 은행 로비에 울렸습니다. 보름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아이는 소리내어 우는 법을 잊은 것 같았죠. 진태는 보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작고 차가운 어깨였어요. 비에 젖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보름아, 삼촌이 지켜줄게. 이제 혼자 아니야. 진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보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태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라디오를 꼭 아는 채로요. 그때였죠. 은행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였어요. 쾅! 진태와 보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보름이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빗속에서 한 남자가 은행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번들거렸죠. 박광철이었습니다. 보름이를 찾아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어요. 광철의 시선이 유리문 안쪽을 훑었죠. 진태와 보름이를, 그리고 보름이가 안고 있는 라디오를요. 광철이 천천히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진태는 보름이를 등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광철을 정면으로 바라봤죠. 이번에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빗물이 로비 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광철이 서 있었죠. 숨이 거칠었습니다. 광철의 시선이 곧장 보름이에게 향했어요. 정확히는 보름이가 안고 있는 라디오였죠. 그거 내놔. 낮고 위험한 목소리였습니다. 진태는 보름이를 등 뒤로 밀면서 손을 뻗어 라디오의 전원을 켰어요. 지직거리는 잡음이 로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광철아, 브레이크 건드리지 마. 야, 박광철. 쾅. 녹음이 끊겼어요. 광철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마에 땀줄기가 흘렀어요. 부정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태의 머릿속을 하나가 스쳤어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광철이 이미 서명했을 수도 있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었어요. 진태는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죠. 살인 미수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바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보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름아, 뛰자. 진태는 은행 뒷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어요. 보름이가 라디오를 아는 채 따라왔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입니다.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폭우 속을 달렸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진태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광철의 차였죠. 경찰이 먼저 도착할지, 광철이 먼저 도착할지, 태석의 목숨이 걸린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보름이가 옆에서 라디오를 꼭 아는 채 중얼거렸어요. 아빠, 기다려. 금방 갈게.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진태와 보름이는 곧장 뛰었어요. 폭우를 뚫고 로비를 지나 계단으로 올라갔죠. 2계단씩 뛰어 올랐습니다. 3층 복도. 305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침대 옆 기계의 설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준비였습니다. 기계의 경고음이 낮게 울리고 있었죠. 진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잠깐만요. 진태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환자 연명치료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어요. 후견인 동의서가 접수돼서 그 후견인이 환자를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진태는 라디오를 들어올리며 전원을 켰죠.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태석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철아, 브레이크 건드리지 마. 야, 박광철. 쾅.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의 눈이 커졌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광철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뒤이어 복도 끝에서 무전기 소리가 울렸죠. 3층입니다. 3층? 경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광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람입니다. 라디오에 이름이 나옵니다. 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 의사, 진태, 보름이 모든 시선이 광철에게 쏠렸어요. 광철이 갑자기 라디오를 향해 몸을 던졌죠. 이거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경찰이 광철을 붙잡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침대 위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름이가 봤죠. 아빠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서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태석의 손이 광철의 팔목을 붙잡았죠. 꽉!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 무언가를 붙잡듯이요. 아! 광철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병실의 모든 시선이 침대로 향했어요. 소란이 멈췄죠. 태석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흐르고 있었죠. 보름이가 매일 건전지를 갈아 끼우며 지켜온 그 소리. 9살 아이가 폐지를 주우며 지켜낸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태석은 광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브레이크, 왜 건드렸어? 병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광철의 두 팔을 잡아 끌었어요. 광철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보름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매일 폐지를 줍던 작은 손이 아빠의 마른 손을 꼭 감쌌어요. 태석의 눈이 천천히 보름이를 찾았죠. 흐릿한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태석의 입이 떨렸어요.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보름이는 알아들었습니다. 보름아. 아빠가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보름이는 아빠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이번에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골목에서도 은행에서도 한 번도 울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그 아이의 울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이 광철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아니야. 나 아니라고. 이거 다 조작이야. 광철은 끝까지 발버둥쳤죠. 하지만 태석의 손이 잡았던 팔목에는 이미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광철의 등이 병실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발버둥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진태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태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봉투를 내밀던 그 친구가 눈앞에 있었어요. 얼굴은 달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죠. 태석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진태야. 그 한마디에 진태의 무릎이 꺾였어요. 침대 옆에 주저앉으며 태석의 손을 잡았죠. 20년이나 걸렸어. 미안하다. 태석은 말 대신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진태의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 전 2천만 원을 건네주며 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폭우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석 달 뒤 법원이었습니다. 광철은 살인 미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유성건설 하청업체 사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죠. 라디오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광철아, 브레이크 건드리지 마. 그 목소리가 법정을 울리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사고 전날 입금된 1억 원 송금 기록. 그리고 처리 완료라고 적힌 거래 메모. 진태가 은행에서 출력한 그 종이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리프트 위에서 광철이 브레이크를 빼는 걸 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광철, 징역 15년. 피고인 유성건설 하청업체 대표, 징역 10년. 광철이 고개를 떨구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이번에는 발버둥도 치지 못했죠. 보름이는 방청석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보름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이제 끝난 거야? 태석이 보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끝났어. 다 끝났어. 그로부터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태석은 재활 치료를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죠. 물컵을 잡으려다 떨어뜨리고 숟가락을 쥐려다 놓치고. 하지만 태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가 매일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빠, 한 번만 더. 할 수 있어. 보름이가 응원할 때마다 태석은 이를 악물고 다시 시도했어요. 딸 앞에서 포기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넉 달이 지나자 태석은 보름이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진태는 매주 병원을 찾아왔죠. 간식을 사오고 재활을 지켜보고 보름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55분, 진태가 마감 팻말을 올리려는 순간 유리문이 벌컥 열렸어요. 진태의 손이 멈췄죠. 문 앞에 보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까진 운동화 대신 깨끗한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무릎까지 내려오던 어른 점퍼 대신 몸에 딱 맞는 분홍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볼에 묻어있던 먼지 자국도 종이에 베인 상처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보름이 옆에는 휠체어를 탄 남자가 있었죠.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진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얼굴은 아직 헬쑥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죠. 진태는 창고 뒤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문을 열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태석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진태야. 두 남자는 한참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태야, 고맙다. 진태가 고개를 저었죠. 태석이 웃었습니다. 3시 55분. 은행 셔터가 내려올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셔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보름이의 손을 잡았고 보름이는 아빠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그친 뒤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거리를 길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로 나란히 늘어졌죠. 큰 그림자 하나, 휠체어 위에 그림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그림자 하나. 보름이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어요. 아저씨, 이거. 보름이가 진태에게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동전이에요. 진태가 손을 내밀어 그 동전을 받아들었어요. 노을빛이 동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진태는 한동안 그 동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보름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노래 틀어줘. 태석이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직접 켜줄게. 보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서 노을 속으로 큰 그림자 하나, 휠체어 위에 그림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그림자 하나. 잠시 뒤 어딘가에서 낡은 라디오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라디오는 다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큰 돈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9살 아이가 모은 작은 동전처럼 누군가를 향한 진심은 생각보다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보름이의 순수한 마음과 아빠를 향한 효심, 그리고 2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친구의 우정이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작은 사랑과 믿음이 모이면
그 어떤 어둠도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